네, 요새 기사가 나왔습니다. 집값 띄우기 허위 레이더망에 걸렸다. 허위 거래가 너무 많습니다. 구속까지 되는 형태로 펼쳐지는데요. 451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런 허위 거래가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의 미래, 부동산의 망국병을 이끄는 어떤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빚으로 지어지고 철근은 빠진 대한민국 집입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집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동안 빚으로 부풀려온 시장이었죠. 정말 많은 연끌들이 들어왔고 젊은 사람들이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또다시 빚을 내주는 정책이 시작이 됐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좀 독특한 특성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 자가점유율이 40%대에 머물고 있는데 자기가 집을 갖고 있는데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투자로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투자만 해놨으면 상관없는데 투자 수익률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게 투자 수익률이라는 건 결국에는 내 자기 자본을 얼마나 넣어서 그리고 얼마나 돈을 버느냐 차원인데 이게 전세가 끼다 보니까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았던 거죠. 전 세계에서 내 소득이 한 푼 없는데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집주인의 상태를 보고 전세를 살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서 집을 투자하고 그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더 큰 문제점이라고 보는 건 뭐냐면, 전 이제 주식시장도 분석하는데 주식은 돈 벌어도 배가 좀 덜 아파요. 그렇죠. 네, 근데 부동산으로 덤비면 배가 아픕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 그렇죠. 갖고 있었던 건데. 맞아요. 나도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내 옆에 사람이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큰 돈을 번 사람이 없는데, 결국엔 누구나 투자를 하고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던 시대가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믿음도 떼지고, 반대로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값 떨어져라, 집값 떨어져라 매일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까지 부동산에 미치게 된 이유는 저는 재건축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표준화된 생활 형태로 지금은 여겨지지만 아파트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선호되지 않았던 시기였거든요. 최첨단의 아파트가 공급되고 이랬던 게 아니라 저층의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래서 생활하기 불편한, 어떻게 보면 그런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그 땅이 갖고 있는 가치보다는 사실은 그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로 존재했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되는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낮은 금액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개발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게 된 거죠. 소득으로는 평생 벌을 수 없는 돈을 내가 거기에 살고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과거에 남들은 선호하지 않는 물건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었다는 이런 경험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또 분양도 마찬가지인 게, 과거에 이제 신도시 개발, 1기 신도시 개발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허허벌판에 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분양가 굉장히 낮았었잖아요. 근데 그런 지역에 인프라가 갖춰지고 사람들이 가면서 그 지역 자체가 이제 변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익이 생기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됐었고, 부동산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물건 자체가 개별성이 너무 많은 물건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데 아파트는 내가 너무나 표준화하기 쉬운 상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에서 시발된 일반적인 아파트에도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걸 내가 사놨다가 남들보다 먼저 선점해놨을 때 나중에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이런 게 경험칙으로도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 거의 목숨을 거는 거죠.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미친 나라가 된 이유는 국민들이 먼저 미친 게 아니고요. 정부하고 기득권이 먼저 그 판을 깔아줬습니다. 일단 선분양제도 다 아시잖아요. 선분양제도는 사실 지금 건설사들이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지금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출제도를 정권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한 90%까지 갔었죠. 거의 뭐 바깥에서는 100%까지 갔었고, 거의 일본 비슷하게 가려다가 기억나시겠지만 1년 만에 가계부채 종합대책 다시 발표합니다. 겁이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가계대출을 늘리면 부동산은 오르거든요. 그걸 정부가 만약에 대출을 안 늘렸다라면 그렇게 많이 안 올랐겠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출을 확실하게 잡지는 않았어요, 초반전에.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세금입니다. 그렇게 집이 많으면 집을 일시적으로 2개 샀다 팔다 할 때 세금을 안 매겨요, 일시적 2주택자에. 3년 보통 처분기한이잖아요. 그 이제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부동산 좀 해보신 분들 다 아세요. 일시적 2주택으로 3년마다 세금 안 내고 집 사고 팔고 집 사고 팔고가 되거든요. 거기서 경제 조금만 공부하면은 무조건 세금 안 내고 돈을 버니까 세금 안 내는 게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부동산밖에.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했던 사람들이 이거 계속 습성화된 거예요. 이게 퍼져가지고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확대했지 않습니까? 옳다쿠나 하고서 제가 태어나서 구청에 임대사업자 창구가 친 걸 처음 봤거든요. 구청에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 사람이 왜 많을까요? 임대사업자들을 2주택까지도 허용을 했거든요. 1주택도. 그게 이제 촉매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친 이유는 이제 나라에서 제도에서 이렇게 좋게 하면 투자지만 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분들이 시장을 리딩을 하죠.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분양할 때 돈을 더 버니까 같이 또 호흡이 맞춰지고, 언론사는 분양을 많이 하면 광고가 많이 들으니까 또 호흡이 맞춰지고, 심한 표현으로 악마의 씨를 먼저 뿌린 거죠. 마지막으로 서울 수도권 집중입니다. 전 세계가 신도시를 만들 때 보통 대학들이 다 가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버티잖아요. 이렇게 과밀집된 거 뻔히 알면서도. 물론 MB 때 규모의 경제를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한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규모의 경제를 넘었잖아요. 1000만이 넘으면 비용이 더 손실이 많고 균형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게 밝혀지니까 다시 줄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아직도 지역 균형 발전에 인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묻혀져서 지금 이렇게 미쳐 있는데, 지도자들이나 기득권들이 이제는 청년들이 지금 출산율이 이런 상태에서 이걸 계속하는 건 정말 미친 거죠. 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크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는지. 최근 대통령 선거에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죠. 부동산 정책이 표를 던지는데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보이더라고요.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를 때 규제책이 나오는데 집이 없는 사람도 그 정책을 비난하고, 그리고 집이 있는 사람들 비난하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저는 그 지점이 약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보유세를 강화했는데 집이 없는 사람도 보유세 강화에 반대를 해요. 그 지점이 약간 독특했어요. 미래에 대한 적응적 기대 방식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도 집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거를 두고 세금은 많으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나한테 해당 안 되지만 세금이라는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네. 그 세금을 올린다? 안 좋은 거죠. 그 뒤에 있는 이면의 어떤 시스템이나 벌어질 상황들은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왜 세금을 또 자꾸 많이 줘, 많이 올려. 물론 투기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본인도 나중에 집이 많을 수도 있다는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동돼가지고 명확한 판단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또 하나 주목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부동산이 되게 중요한 자산이고 관심도 많은데 교육이라든지 공부를 잘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 지점에 들어요. 이유가 뭐냐면, 보유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집주인들이 전세가 월세가를 올릴 거다. 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집 없는 사람한테 엄청난 피해를 줄 거다라는 게 그렇게 전문가들도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분석할 때 그 반대를 한번 고민해 보는데요. 반대로 집주인들한테 보유세를 낮춰주면 전월세가 깎아줍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반대는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 워낙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임대차 3법 하면 사실은 나중에 4년치 임대료를 올려받는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임차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었고, 지금 이제 세금 많이 올리면 이제 전세는 다 없어지고 월세로 다 돌려서 더 살기 팍팍해진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언론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집주인들은 어떤 시장이 매도자 위주의 시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하는 시장이었으니까 마치 올리면 다 올려서 맞춰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철저히 시장 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세값 올라간 것도 사실 맞춰준 게 전세자금 대출이 그만큼 많이 풀렸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사실은 전월세 갱신을 통해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일부가 움직이는 어떤 한정된 시장이었기 때문에 좀 높게 올라가는 경우가 생겼고, 또 실제로 주택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 가격을 대금을 다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일부가 매도인이 전세로 들어가는 형태, 나머지 갭만 자금으로 들어오는 형태, 이러다 보니까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던 건데, 실질적으로 이 시장을 그만큼 받쳐줄 수요가 없으면 가격은 조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전가할 수 있다. 그리고 전세 놓는 사람들 그만큼 돈이 필요해서 전세 놓는 거거든요. 그 전세 보증금을 실제로 자기 능력으로 빼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 줄 거니까 자기 돈인 마냥 생각을 하지만, 전세를 월세로 돌린다는 건 보증금의 일부를 상환해 준 다음에 나머지 월세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런 여력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자기 경제 상황에 맞춰서 다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올리면 이게 모든 게 그 시장에 임차인한테 안 좋은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치적 의사결정도 결국은 이렇게 집값을 못 잡은 정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난 선거는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좀 두려운 게 뭐냐면, 저는 한국에서 이제 앞으로
앞으로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 정권이 바뀌면 아니요. 가능하죠.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학습 효과가 생겨서 그런 정책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판단한다면 욕만 먹게 되는 거죠. 정책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책이 선의의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있어도 특히 집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군사 독재 시절처럼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가 있어서 한다라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먼저 보시게 싱가포르를 보시면 아실 거고요. 잘 되고 있잖아요. 87%가 집을 갖고 있고. 근데 싱가포르는 독재 국가잖아요. 독재라고 하면 안 되죠. 민주주의 국가인데. 민주주의 국가인데. 50년, 60년. 민주주의 국가인데 국가에서 토지를 보유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정책을 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과정 속에서 개인 사유제를 더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정치적 의사결정에 이 상황이 어떻게 판단을 주냐. 집값이 오를 때 내릴 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번 대통령 선거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때 사전 출구 조사를 다 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유주택자의 반이 진보를 찍고요, 무주택자의 반이 보수를 찍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게 뭐냐. 개인과 국가 입장에 따라서 사람들이 선택이 달라질 만큼 선진국 수준의 국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무주택자가 보수를 찍었다? 아니, 임대주택을 100만 채, 200만 채 낸다고 하는데 왜 여기를 찍었을까요? 무주택자가. 이거는 그동안 집값을 올리고 임대주택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집이 필요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옛날에 임차인들은 우리가 어렵던 7, 80년대는 열심히 일하고 국가나 이런 데서 하는 거 따라가는 수준이었지만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많이 바뀐 거예요. 정보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유튜브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유주택자는 왜 또 그럼 진보를 찍었을까? 임대주택을 많이 지면 집값이 내려갈 텐데. 미래를 볼 줄 아는 거죠. 국가의 미래와 자기 자식도 있을 거고, 후손들을 생각하니까 내 집값이 오르면 남의 집값은 안 오릅니까? 이걸 이제 깨우친 거예요, 이미. 갭투기 하는 사람들 빼고. 내 집이 오르면 남의 집도 오르는구나. 근데 내가 자식이 둘이다? 이거 손해네? 손해죠. 나는 5억을 벌었는데 5억씩 더 오르면 10억이 나가니까. 그런데 하나야? 똔똔이잖아요. 그럼 뭐만 늘죠? 보험료하고 세금만 늘죠. 그러니까 유주택자들이 판단력이 좋아진 거예요. 이거 집값 올리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어떤 유주택자? 싱글이 아닌 자녀가 있는 주택자. 그럼 이분들은 뭐예요? 우리가 요즘 그러잖아요. 애 낳는 분들이 애국자라고 그러잖아요. 국가의 미래와 국가의 존립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층들은 국가와 미래와 개인의 입장을 다 고려해서 정치적 판단한다는 얘기죠. 집만 갖고 한 국가의 경제 시스템을 다 돌릴 수는 없잖아요. 결국 터지잖아요. 미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적정선에서 멈추고 또 다른 개발 발전할 수 있는 경제 분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걸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나설 사람은 누구예요? 정부가 나서면 저는 고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리딩만 잘해주면.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 의견에 가능성이 있다. 우리 국민들은 선진 국민이고 스마트하기 때문에. 정치의 의사결정을 포함해서 모든 의사결정의 기본은 이익에 기반한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게 판단하겠죠. 그 이익을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의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집값이 안정되는데 아마 지지를 할 겁니다. 선의에 기대한다는 건 너무나 좋은 건데, 사실 저희가 시장을 분석하고 입장에서 선의롭습니다,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건 어렵다는 거죠. 저는 무주택자가 집값이 안정되고 하락했을 때를 이득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오를 때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경제적 이익이, 실제적 이익이 있으니까 지지를 하죠. 그런데 집을 안 갖고 있으면 집값이 떨어지면 그거를 경제적 이득이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잘 안 한다. 그렇지를 않아요. 의식적으로. 예, 그게 되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래서 그거를 계속 주입해야 돼요, 사실. 집값이 떨어지고, 그리고 집값이 안정되면 무주택자들은 돈 버는 거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무주택자들은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져서 겪는 피해와 집값이 비싸서 겪는 피해, 이거를 이해를 하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떨어져서 겪는 피해는 없어요. 집값이 떨어져서 겪는 피해가 있나요? 없죠. 없어요. 네. 그러니까 피해가 아니고 저거를 바꿔야 돼요. 이익으로 바꿔야 돼요. 피해는요, 맞아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투자 시장에서는 저 피해는 심리적 피해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열받는다. 열받아. 술 한 잔 먹어. 이건데, 근데 이익으로 해야 적극적인 행동이 나와요. 피해만 생각하면 그냥 회피만 된다고요. 그래서 저걸 바꿔야 됩니다. 집값이 떨어져서 겪는 이익, 그리고 집값이 비싸서 겪는 이익으로 하면 얘기는 확 달라요. 관점이 틀려지죠. 그래서 집값이 비싸서 겪는 이익은 당연히 집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엄청 좋겠죠. 근데 여기서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이 2채 이상 있는 사람만 이득이라는 겁니다.
한 채 있는 사람은 이익이 사실은 적극적 이익은 아니에요. 집이라는 게 자기가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1차적인 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 집을 팔고 이제 다른 집으로 이전에. 이전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더 나은 조건으로. 맞아요. 근데 집값이 비싸지면 내가 갖고 있던 집이 오른 것보다 그 상위의 집이 더 많이 올랐어. 그러면 더 많은 돈을 투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비싸서 이익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 맞는데 자영업자 틀립니다. 아, 대출 대출 받아야 때문에. 되니까. 그렇죠. 여기서 또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 자영업자분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다 같이 떨어졌을 때 롱이냐 숏이냐인데요. 집값이 다 떨어지면 사람들이 지금의 대출이나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그 돈을 먹고 쓰는데 쓸 거 아니에요. 바로 나타나진 않지만 집값이 떨어져야 내가 장사가 나중에 잘 돼서 더 벌 수 있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당장 지금 집값이 올라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기에만 몰두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그 얘기랑 연결해서 그렇죠. 대몽 운동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익의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해야 돼요.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피해를 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집값이 떨어진다고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부정적이래요. 맞아요, 왜 맞아요. 부정적으로 사네, 인생을. 근데 집값이 떨어지는 것 자체를 이익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거거든요. 집값이 떨어졌을 때 어떤 긍정적인 일들이 벌어지느냐. 사실 그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아까 대출 같은 경우가 손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게 대출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신용을 바탕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앞으로 얼만큼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 신용을 바탕으로 대출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은 집값이 올라간 거에 기초해서 빌려주는 금액 자체가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너무나 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이 비싸서 좋다는 거 뭐 어느 정도 올라가면 경제 규모에 맞춰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 이런 거 정도는 거기서 내가 그걸 활용해서 대출을 활용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 규모 자체를 뻥튀기 해놓은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뭐 장사를 잘해서 내가 사업을 잘해서 얼마나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어떤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대출을 부풀린 집값에 기대서 융통해서 쓰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말 이익일까? 집값이 안정적이고 주거가 안정이 되면 다른 게 발전하잖아요. 그 부분으로 가는 방향이 맞으니까 결론은 인구수에서 보면 집값이 떨어졌을 때 좋은 점이 해당되는 사람들의 숫자를 제가 계산해 봤다 그랬잖아요. 지금 2180만 가구인데요. 가구수로 1820만 채가 지금 집이래요. 주택이래요. 근데 이 중에 920만 채가 무주택이에요. 46% 7%가 960만에다가 나머지 1100만이 1주택자나 2주택자인데요. 이분들 중에 다주택자가 300만이에요. 그럼 나머지 800만은 1주택자라는 얘기죠. 그럼 무주택자, 다주택자는 집값이 떨어지면 세금이 늘고 다 같이 떨어져서 나중에 내 자식을 시집이나 장가를 보낼 때 돈이 덜 들어가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자영업이 살겠죠. 돈을 쓰니까. 그걸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1주택자 중에 그러면 싱글인 사람도 있고 자녀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65%가 자녀가 하나이거나 둘인 거예요. 셋 이상. 그럼 얘기는 정리됐죠. 과반수 수준이 아니라 전체 가구수를 따질 때 900만에다가 800만에서 60%니까 480만, 1300만 정도가 1800에서 1300만이면 한 60% 되잖아요. 이분들한테 혜택이 가. 그러면 다수 쪽으로 가야죠. 민주주의는 다수제도 아닌가요? 그럼 결국은 전체적으로 볼리면서 볼 때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낫다는 얘기가 결론은 집값이 떨어져서 겪는 이익, 뭐 비싸서 겪는 이익은 둘째 치더라도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는 표현도 기분 나빠요. 정상화 수준. 일부 300만만 이익이 있고 나머지 1800만은 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방향은 정해졌죠. 정말 우리가 뛰어난 민족이 돼서 이제는 해외로 영토를 넓혀야 돼요. 광개토 대왕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이 능력이면 갭 투자의 도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갭 투자분들이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아니, 대출. 그러면 제가 볼 때 우리 안에서 다툴 일이 없잖아요. 집값이 좀 오른다는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서울 집값 진짜 오른 건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저도 할 말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상승한 건 맞죠. 하락폭이 컸다가 상승을 했고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오른 이유가 뭔가 오른 건 떨어졌기 때문에 오른 거다. 떨어진 가격 기준으로 해서 오른 건데 그래서 과거에 뭐 1년 전에 굉장히 비쌌던 가격보다 지금이 낮으면 지금 가격이 낮으면 그건 또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른 건가 내린 거의 판단 기준은
기준점이 어딘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기준이 만약 최저가에서 올랐느냐? 그건 당연히 저는 올랐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를 때 거래가 충분히 받쳐주느냐?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시장이 변화해서 확실히 거래도 많이 일어난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거기에서 이따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허위 거래가 있을 수가 있고 뭐 이런 통정 거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허위 거래나 통정 거래가 시장의 분위기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 보이거든요. 진폭을 바꿀 수는 있어요. 허위거래 정도가 사실 개수나 이런 걸 떠나서 언론에서 기사가 너무 과다하게 노출되는 게 문제죠. 신고가가 나오면 등기도 안 된 집이 한 일주일을 도배를 하거든요. 심한 경우는 한 달 전 신고가를 갖다 쓰는 경우도 많아요. 오늘 신고가가 나왔다고 하면 한 달 전에는 압구정 어디가 신고가를 찍고 한 달 전에 있던 신고가들을 한 8개 써놓고 오늘 일어난 신고가를 쓰고 그 기사에 보면 하락이라는 내용은 없어요. 진짜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하락인 거래가 많은데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한국 부동산은 통계조차도 통계가 제가 매일 실거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직전 가격 대비 현재 가격 오르냐 내리냐를 뽑을 수 있는 데이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직전 가격 대비 하락하면 하락한 거로 뜰 거고 그게 일주일로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저번에 기억나시지만 한두 달 전이죠. 서초구가 3주째 상승. 근데 그때 데이터가 3주째 85%가 하락이었습니다. 실거래가.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 이거 도저히 이 통계가 도대체 어떻게 산출하냐. 물론 예전에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다시 확인 자살을 하더라고. 왜? 시장에 민감한 시기에 계속 서초구, 강남 3주, 4주 연속 이런 게 뜨니까 진짜라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니까 그것도 정반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했죠. 데이터 표본이 어떻게 되냐. 오픈해달라. 오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표본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희가 나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게. 이런데 어떻게 상승이 나옵니까? 정성적 요인. 자기들이 판단할 때, 조사원이 판단할 때, 여기는 올랐구나 하면 오른다고 쓰는 거였는데, 아니, 이게 대한민국,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통계 발표를 하는데 개인의 의사를 넣어가지고 한다? 집값이 진짜 오른 건 사실입니다. 데이터로 이미 나와 있죠. 근데 오르기 전의 상황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오르락 말락 하다가 지금도 0.07, 0.05 이겁니다. 수치가 올라간 게 11주가. 그러니까 0.5는 수치의 의미가 그나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0.015 이 수준은요, 의미가 없는 데다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표본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걸 따라서 결론은 보도가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생업에 바쁘거나 이런 분들은 더 올라갈까 하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특례보금자리하고 13대책을 던졌잖아요. 그게 시너지 효과를 내니까 조금 사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죠, 당연히. 왜? 많이 내려왔으니까.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힘이 약한 거예요. 오른 건 사실인데 이 오른 게 추세적 상승을 이루기에는 너무 지금 여러 요건들이 맞추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시장 조심하셔라. 상황이 어떻게 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옳은 거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하반기 이전부터 거의 21년 하반기부터죠. 거래량이 급속도로 줄어들었어요. 작년 하반기만 해도 1000건이 안 되는 거래량을 보일 정도로 시장에서 아예 거래가 없는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그런 시장이 그럼 풀리기 시작한 게 언제냐. 13대책 그 PF 문제가 터지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해주고 대출을 풀어주는 시점, 그 시점이 되면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3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3, 4, 5월, 6월까지 정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 7월, 8월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보다는 더 높은 수치로 올라가지는 못하는 상황, 정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오른 이유가 굉장히 인위적이다. 이 이전에는 자연적으로 거래가 감소를 했어요. 이유는 사람들이 이미 너무나 높은 가격에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그거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줄 사람만이 거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됐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래가 안 되니까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정리해야 되는 사람들,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는 사람들은 팔아야 되니까 가격을 내리는 현상,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 논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현상이었는데 1월에 다시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온갖 정책을 통해서 풀어줬어요. 근데 이 대출도 기존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부담할 수 있게끔 풀어준 거죠. 금리도 올라가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정책적으로 낮춰줬고 대출의 규모도 DSR을 적용하지 않은 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줬고 또 대출의 상환 기간을 늘리면서 체감할 수 있는 부담감을 줄여주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일부 수요가 유입되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늘어난 거래량이고 그러면서 시장에는 완전히 얼어붙었던 시장에서 가격이 내려오고 있고 내가 물건을 내놔도 팔리지 않는 시장이었는데 이런 조건이 되다 보니까 가장 낮은 금액에 나온 금매들이 소진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조금 팔리니까 그거보다 조금 올려도 또 사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최대한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가격
가격을 낮추지 않는 현상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급락하던 모양새가 이제 멈추고 심지어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간다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근데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집값이 반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급적인 측면과 수요적인 측면,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작게 발표되는 통계 자료, 근데 그 통계 자료는 호가 위주로 조사된 중개업소의 판단, 조사된 자료, 이런 걸 바탕해서 또 실거래가에 기대서 하는데, 실거래가 자체도 부동산의 개별적인 특성을 생각하면 이 거래 하나가 이 시장의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가격이 과거보다 그 단지가 아니더라도 올랐다고 해도 그 단지를 막 찾아보면 훨씬 낮게 거래된 것도 있고 이런데, 이런 시장의 종합적인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랐다고 하는 이야기는 계속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이 자극이 되고 급격하게 떨어질 게 서서히 떨어지는, 또는 오히려 반등까지 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워낙 롱텀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자산이고, 이게 그렇게 단기간에 막 확 움직이는 그런 자산은 아니거든요. 진짜 올랐다고 보기에는 진짜 오른 건 사실인데 좀 웃기게 오른 거죠. 아주 최저점을 찍었던 것보다 조금 올랐지만, 이게 진짜 최저점일지 아니면 앞으로 더 내려갈 곳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의미죠. 한국 역사상 가장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정권은 저는 딱 한 정권만 1등, 2등을 뽑을게요. 전두환, 노태우 정권하고요. 그럼 같이 연결되니까 200만 원 정책. 군부 독재다 보니까 건설회사들이 쩔쩔맸죠. 집값이 그 이후로 10년 동안 안정적이었습니다. 또 물가도 안정적이었고. 1등은 그쪽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이제 노무현 정부인데 정책은 잘했는데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과 제2수도 옮기는 거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상당히 전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균형 발전이 되어야 이런 지금 우리가 겪는 저출산 이런 걸 최소화하고 국가 발전에 미래가 있다고 봤는데 수습된 경향이 있죠. 두 정권이 좀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노태우 정권, 이유는 보수고 군사독재 그런 분위기였는데 상대적으로 집값 안정화 정책을 많이 썼어요. 최대한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정책들을 많이 발표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대통령 때도 부동산 정책 차원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정책들이 많았는데, 저는 커다란 벽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도 지방 이전도 사실 헌법 불합치 판결로 잘 안 됐죠. 그런 것처럼 보유세도 사실 도입하자마자 다음 정권에 들어서 바로 무력화 시키잖아요. 그런 정책들이 잘 개발됐는데 우리 사회의 커다란 벽에 좀 부딪힌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의 정부들의 정책은 사실 저는 굉장히 낮은 평가를 하고 싶어요. 이유는 정책이 정치적 이념과 그리고 목적을 통해서 행해졌다기보다도 가격을 목표로 해서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작동이 잘 안 됐고 시장의 부작용만 키웠죠. 예를 들어서 가격이 빠지니까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가격을 올리기 위한 정책들을 했는데 사실 그게 부작용이 돼서 나중에 가격 폭등의 원인이 됐고,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 때는 가격이 폭등하는데 가격을 억제시키려는 정책들을 많이 발표했는데 실제로 작동이 안 된 거죠. 그건 정책의 목적보다도 가격을 타겟으로 해서 작동이 잘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급을 많이 해줌으로써 안정시키는 정책을 했던 것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했던 정책들이 굉장히 스탠다드한 이런 방식이었는데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집권기에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문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했던 정책을 차용하다시피 같이 가져왔었는데, 이 정책의 효과를 발휘를 하려면 이걸 일부의 어떤 틈새를 줘서는 안 되는 건데, 이번 폭등장 중에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성장의 시대에 부동산을 통한 시장의 활성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낮추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책을 반쪽짜리 정책들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폭등을 더 키워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늘이 계속 동결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앞으로 올려야 될지 내려야 될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시장을 판단하거나 뭐 분석할 때 제가 어쩔 수 없는 거를 고민하진 않습니다. 한국은행 금리를 제가 어쩔 수는 없으니까 고민하지 않는데, 대신 이런 거죠. 뭐 당위론적으로 만약 물어보신다면 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계부채라든지 한국의 기업 부채가 되게 많아서 기준금리를 못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피해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환율 상승. 환율이 상승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출 기업은 좋겠지만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서민들만 굉장히 괴롭게 됩니다.
상대적인 저금리를 유지하는 건 빈부격차를 확대시키고 서민들의 생활을 좀 궁핍하게 하는, 또 하나 뭐냐면 금리를 올릴 때 항상 이제 반대 걸리는 게 취약차주들의 문제잖아요.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근데 취약차주 문제는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가산금리지 기준금리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취약계층한테 500만 원인가요? 50만 원인가를 빌려주는데 금리를 막 14%, 15%씩 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준금리하고 뭐가 상관이 있어요? 침소봉대하면서 금리를 올리면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라는 식의 등식은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산금리가 오르는 게 저소득층이 연체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변명을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매일매일 돈을 벌고 그렇게 돈을 꾸는 분들이 훨씬 더 돈을 잘 갚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방향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올려야 됩니다. 그것도 한 2%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똑바로 서는데 이미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리스크는 빠르면 하반기, 늦으면 1년 반 정도 뒤에.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2009년도에도 똑같이 지금과 같은 정책을 썼습니다. 2년 뒤 2011년에 터졌거든요. 저축은행이 한 10몇 군데가 부도가 나고 길거리에 앉은 분들이 많았고 그런 일이 나지 않으란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환율을 이제 위원님 말씀 주셨잖아요. 금리가 낮으면 당연히 미국 금리가 높으면 금리 더 주는 데 가겠죠. 그전에는 대한민국이 채권이나 이런 걸 안 사더라도 대한민국 주식을 사두면 수익률이 뭐 10%, 15%니까 금리 1, 2%를 상쇄하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이 안 빠졌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 총재께서 계속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계셨는데 그 힘은 이제 약발을 다 잃었고 환율이 얼마 전까지 1260원까지 내려갔다가 그 우리는 동결하고 미국은 0.25 올렸는데 제가 환율 보니까 오늘 날짜로 1330원 찍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급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1400원이면 나라에 위기가 오는 수준인데 지금 1260원에서 1330원 되는 게 열흘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진퇴양난인 상태가 된 거예요. 올려야 되는 거 본인도 아시니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구조개혁 없이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구조개혁 재정 없이 재정통화라는 건 뭐냐면 건설사도 들어갑니다, 사실. 뭐 연금, 보험 다 있지만 건설사가 구조개혁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집값이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굳이 뭐 올려가지고 집값이 내려가면 물가가 오를까요? 소비가 줄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안정되잖아요. 이런 순환관계를 너무 잘 아니까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올렸잖아요. 먼저 맞는 매가 빨리 치료가 된다고. 올리기를 권장드립니다. 과감하게 1% 올린다고 무슨 일이 나죠? 빚 많이 진 빚쟁이들만 빚잔치 하는 거죠. 빚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빚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정부 자금으로 개인 회생 이런 확대를 하면 되잖아요. 국가 자금을 엄한 데 쓰지 말고 거기다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경제 체질도 개선되고 해외 자본 유출도 없이 물가 안정되고 이런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길은 금리를 올리는 것밖에 저는 없다고 보는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거는 건설회사가 망하지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막 떠들잖아요. 건설회사가 1990년대에는 GDP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1년에 15에서 20%까지 갔습니다. 정말 좋을 때. 지금은 5.6%예요. 무리하게 이런 집값 올리고 법을 하는데 동참한 회사들만 정리가 되겠죠? 그 비율을 따져보면 반은 살아나겠죠? 그럼 GDP의 2.5%가 날아간다고 나라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겠죠. 은행에. 가계부채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터지지 않게 하려고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누군가는 아파야 되고 누군가는 다쳐야 되는 시장이 오는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최소한 이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최소한의 신용은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유동성을 풀어주는 정책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돈을 찍어내는 형태잖아요. 환율 부분도 뭐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뭐 오히려 환율이 올라가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나라의 수출을 들여다보면 중간재적인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 원료를 사갖고 와야 돼요. 자원이 없는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사오는 값은 비싸지는데 팔 수 있는 가격은 시장 외부 글로벌 환경이 좋아져서 수요가 증대가 돼야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인데 가장 큰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요. 이게 좋아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환율을 안정시키는 방법, 우리나라의 달러가 더 머물게 하는 방법, 그게 바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조치잖아요. 글로벌화된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체력은 유지시켜주는 것, 그게 내부적으로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빨리 결단을 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건설사가 망하는 것에 대해서 금융기관의 전의에 대해서 국가에서 자꾸 명분을 내세우는데
자본주의 시대에 자기가 했던 투자에 대한 수익의 손해든지 이익이든지 그 결과는 본인들이 책임을 지는 거죠. 왜 본인들이 돈을 벌 때는 아무런 공익 활동이 없다가 손해를 보면 국가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나요? 이게 공정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과정 속에서 사업을 할 때 예측에 대해서 리스크 헤지에 대한 공정성이나 합리성 이런 것들 다 마치고 나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오로지 그냥 편승해서 주택가격 상승기에 수익률에만 눈이 먼 어떤 건설회사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공정과 상식과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켜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가계부채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저금리로 충분히 향유를 했습니다. 수익을 하고. 그러면 못 버티는 가게인데 계속 버텼을 때 그게 그분한테 좋을까요? 빨리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게 좋겠죠. 저금리가 그분을 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더 안 좋은 곳으로 이끌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적정 금리가 되어야 상처가 났는데 이걸 치료 안 하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번집니다. 더 커지고. 상처를 치료할 때가 됐습니다. 금리는 인상해야 됩니다. 아니 미국은 은행 몇 개 망해도 뭐 미국 빠떡 시스템이 문제되나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정리될 게 정리가 안 된 맞아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 맞아.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대책이 있을까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실 전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보진 않아요. 연령대로 보면 7, 80대 분들이 집을 사는 비율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고령화가 된다고 해서 주택 수요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항등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출산이 되더라도 가구 분화가 더 빨라지고 누군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두 채, 세 채 산다면 저출산 되더라도 사실 집값은 안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인구라는 게 되게 유동적인 게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겁니다. 인구는 계속 감소한 거기 때문에 정해진 상수인 거죠. 변수가 아니고. 두 번째 측면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출산에서 대한민국 인구는 줄어도 외국인들이 엄청 들어옵니다. 살기 좋은 나라가 돼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는 또 달라지잖아요. 출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서 이민이 많이 들어오면 되겠죠. 고령화는 신약 나오면 되겠죠. 신약 나와서 200살까지 살면 되겠죠. 제가 이렇게 답변을 왜 드렸냐.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럼 생각대로 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될 것도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가 좀 더 기울으실 거예요. 그럼 그 얘기 뭐냐면 우리는 상식이라는 어떤 합리적인 기대를 합니다. 저는 위원님의 의견에 반대를 하는데 인구가 줄어요. 그러면 자본시장의 투를 생각할 때 부동산을 매개체로 폭등하고 이런 시절은 파생상품이 나오고 시작됐습니다. 그런 흐름을 볼 때 저는 인구 감소는 영향을 미쳐요. 프랑스에서 이미 시도를 했잖아요. 이민을 막 했잖아요. 사회 문제가 너무 커요. 인구 감소를 상쇄할 정도의 이민이 되면은 말씀이 맞죠. 하다 보면 요즘도 사고 많이 나잖아요. 외국인들 마을에서 사고 나고. 어느 정점이 되면요. 거기서 분리주의가 생깁니다. 그다음부터는 이민이 금지가 되는 분위기가 잡히게 돼 있어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어왔던 일이에요. 이민자들은 애들을 많이 낳을 거예요. 국가에서 장려금이 많다라면. 없다라면 낳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리고 기존에도 안 나요. 그럼 인구 감소가 이민의 숫자하고 비교할 때 15년 뒤에는 50만이에요. 1년에. 50만 명씩 들어오면 나라요. 문제가 안 생길까 저는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어느 적정선에서 심리적으로 국민들한테 인구 감소를 메꾸는 이런 신호만 줄 뿐이지 갭 투자나 자산가들은 빠져나갈 겁니다. 해외로. 이민은 가능한 얘기지만 저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일자리가 있는 신도시를 만들어서 젊은이들한테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 어떤 기반시설과 문화시설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직방으로 뚫어주는 거예요. 5개 넘으면 2조예요. 10조입니다. 예산이 지금 1,600조인데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저출산은 충분히 풀 수 있다고 보고 일단은 공급이 그동안 부족하다고 느껴졌던 이유는 집을 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생각에 한 사람이 한 채만 갖고 있으면 이익이 없잖아요. 여러 채를 가지려고 하는 시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평년보다 훨씬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없다고 느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주택의 형태로 지금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을 본인들이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라면 인구가 줄더라도 집값이 떨어지는 일이 없이 그냥 뭐 렌트로 돌린다든가 뭐 유지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집을 갖고 있게 된 이유가 바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통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유지해 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그러면 결국엔 매물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값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이제 잃어버린 30년 뭐 일본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성장 동력이 없는 사회에서 집이라는 게 엄청난 부가가치를 주는 상품이 아니라는 상황이 된다면 과연 이 집을 계속해서 수요할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인구가 줄어도 수요할 사람이 많다면 이 상황이 유지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기 어려운 시장이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이런 상황 때문에 저는 집값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일본을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본이랑 좀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단기적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이 장기 분황에 겪은 이유는 가계에 투기와 투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건 다 아시겠지만 일본에서는 기업이 부동산 투자를 먼저 했고, 그래서 가계가 쫓아갔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계가 집을 막 여러 채 사고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들이 부동산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집값의 변동폭을 키울 수는 있지만 역설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집값이 떨어지면요, 다시 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집값이 전 계속 빠질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실수요자가 주로 시장을 움직인다면 가격이 떨어지면 집을 안 사기 시작하고 집은 계속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봐도. 근데 한국은 단기적으로 보면 집값이 떨어지면 투자하는 수요가 또 들어오거든요. 그게 불가피하다. 저는 일본이랑 따라간다. 다만 진폭. 트렌드는 좀 다르다. 축구 게임을 하면 진다 이긴다가 정해지잖아요. 지는 형태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는데 아깝게 지는 경우가 있고, 젖잘싸 있잖아요. 졌지만 잘 싸우고 졌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10년 전에도 책을 쓰면서 데이터를 많이 봤거든요. 나라의 부동산의 가치의 조정은 언제 오냐면 자산의 버블이 어느 정점에 다다르면 옵니다. 그래서 제가 피케티 인덱스하고 요즘 뭐 가끔 보시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GDP 대비 토지 가치, GDP 대비 주택 가치, 이게 다 IMF나 OECD나 이런 데 데이터가 있어요. 다 종합을 해보니 어느 기준점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물이 우리 수영장을 들어갔는데 1m짜리 애가 2m 물에 들어가면 수영 못하면 죽잖아요. 50cm 가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죠. 키가 더 크니까. 그 기준점은 중요하잖아요. 그 기준점에서 제가 보니까 일본하고 같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간다. 박살나는 게 아니라 젖잘싸가 되는 게 뭐냐면, 일본은 대출할 때 담보대출의 120%까지 갔습니다. 미국의 닌자 대출처럼 기업이 많았지만 가계가 한 20%고 기업이 80%였으니까. 그런데 100%까지 갔거든요. 거기에 그때 한때 유행하던 게 5분 만에 집 대출되는 거예요. 그때는 인터넷도 발달하지 않았는데도 돈이 그냥 대기하고 있다 날아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브로커들이 대출할 때마다 수수료가 생기니까 유동성은 풍부하니까 계속 돌린 거죠. 이게 이제 버블을 일으켰던 거고, 잠시 금리를 줄였는데 갑자기 터져요. 왜? 주식부터 터졌는데 왜 터졌냐? 유동성이 딱 끊겼다고 갑자기 죽는 게 이상하잖아요. 거기 뭐 블랙몬데이처럼 터졌잖아요. 왜냐면 시장에서 이렇게 돈을 빌려서 이렇게 돌았어요. 우리가 통화승수라고 다 하지. 돈이 도는데, 저는 평가사님한테 3%를 받기라고 돈을 빌려줬어요. 5% 받기라고 빌려줬어요. 근데 위원님이 딴 분한테 7%, 9%, 이러다 10% 왔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가 생긴 거예요. 다 깨지죠. 이 시스템이 깨지는 게 금융위기 시스템 깨지는 걸 얘기하는 건데, 왜냐면 은행들끼리 다 돈 빌리고 콜금리하고 다 하잖아요. 이게 다 시스템화 돼 있는데 하나가 크게 꺼지면 문제가 터지니까 정부가 부랴부랴 나서는 거죠. 왜? 다른 데도 다 터지게 돼 있으니까. 왜? 남의 돈이니까, 자기 돈이 아니라. 이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래서 폭 꺼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지금 만약에 여기서 대출이 딱 끊겼다 그러면 일본하고 똑같이 됩니다. 되는데 이미 우리는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일본이 그대 보면 고맙죠. 쟤들 보니까 저렇게 급하게 했다가는 끊기는구나, 시스템이. 그러니까 우린 지금 계속 긴축하면서 풀었다 같이 가잖아요. 끝은 이제 잘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터졌다고 가정해도 그러면 일본보다는 덜 할 거예요, 충격이. 그렇지만 충격은 올 수밖에 없죠. 왜? 빚을 못 갚으니까. 못 갚은데 그러면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일단 민족성이 다릅니다. 일본하고 아예 다릅니다. 일본은 군국주의 형태로 국민들이, 아시지만 대규모 집회나 시위가 거의 없잖아요. 어떤 시스템에 대한 어떤 개혁의 의지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각자 도생주의잖아요, 일본이. 그거하고 우리는 민족성이 달라요. 사건이 터져도 문제 있는 분들 빨리빨리 정리하면 다시 바로 일어나는 민족이니까 빨리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는 일본은 그 당시에 잘 나갈 때 차기 산업에 대해서 준비를 안 했습니다. 소니, 코닥 뭐 다 자빠지잖아요. 물론 살아는 있지만. 근데 우리는 보시면 2차 전지, 반도체, 예전에 자동차하고 조선이었잖아요. 아시죠? 중기계하고. 근데 잘 넘어온 거예요. 저는 지금은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쵸. 진짜 일본 따라갈까봐. 기간이 짧게 걸리거나
오래 걸리거나 이 차이는 가격이 얼마큼 조정되느냐에 맞아요. 따라 있다고 저는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상적인 수준까지 조정이 되면서 이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시 이제 회생 파산을 통하던가 뭐 어떤 식으로든 빚이 정리되는 과정을 거칠 맞아요. 거잖아요. 정리 과정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서 반등이 그 이후에 올 수도 있는 거고 더 그렇죠. 빠르면 5년, 빠르면 7년 안에 올 수도 있는 거고 늦으면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도 있는 네.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저출산 고령화 부분에 얘기를 했던 이유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먼 미래까지 우리가 다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시장, 침체된 시장, 조정되는 시장을 겪고 난 후라면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많이 바뀌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떤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동력을 얻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지하실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아직 지하 몇 층까지 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근거가 궁금한데요? 일단은 소득 대비해서 너무 괴리된 집값과 네. 금융 불균형 상태가 네. 너무나 크다. 금융위기 때의 격차보다 지금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괴리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적정한 가격인 줄 알고 지금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격을 기초해서 대출을 내고 있는데 이 대출의 규모 자체도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9억 이하 주택 5억까지 대출이잖아요. 그럼 20대, 30대 청년이 5억의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이걸 40년 동안 갚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5억이라는 그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절대적으로 큰 금액이거든요. 우리가 소득의 성장이나 벌어들일 수 있는 그 기간을 생각했을 때도 이미 절대적으로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이게 기초가 돼서 가격이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떨어진 걸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값을 얘기할 때 가격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 10% 빠진 게 많이 빠진 거냐, 20% 빠진 게 많이 빠진 거냐. 근데 아까 평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득 대비해서 몇 프로 이런 것도 논란이 있잖아요. 40%냐, 50%냐. 그래서 전 집값보다도 방향성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떨어진 아파트가 수가 몇 채고 몇 채가 거래되느냐. 최근에 저는 집값이 안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렇게 떨어져서 거래된 게 별로 없어요. 네. 거래 자체가 줄어드는 그렇죠. 시장이니까요. 아예 거래가 안 됐기 네. 때문에. 왜냐하면 한국에서 돈 없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게 해소가 돼야 집값은 바닥지는다고 좀 봐요. 집값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 난리 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미 한 시장의 한 80%, 90%는 예전부터 그냥 집을 갖고 그렇죠. 있었던 사람들 그냥 그렇죠. 유지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폭등기가 없더라도 이게 네. 사라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들어온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네. 사람들이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건데 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집값이 유지돼야 된다? 이러기엔 너무 사회적 손실 비용이 큰 거죠. 그래서 저는 양 차원에서 집값의 하락이 클 수 있다. 10억짜리가 한 6억, 7억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한 두 채가 그렇게 거래됐다면 이게 10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네. 그러면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가격은 안 떨어진 거 아니냐. 근데 저는 떨어졌다는 게 떨어진 아파트의 거래량이 많아져야 진짜 바닥도 오고 그런 시기가 남아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자산시장이 털어야 돼요. 근데 털지 거품이 않고 있다고 있어요. 보시는 거죠. 요즘에 가장 그건 뭐냐면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 그게 문제죠. 사실은 역전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을 상환할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지시켜주는 것. 집을 맞아요. 정리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유지할 수 있게 그렇죠. 해주는 것. 그냥 사실은 이걸 버티게 해주는 그렇죠. 연명하는 조치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지하실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다른 지하실이. 저 지하실이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문이 하나 있어 또 지하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경제 인구 소득 나아진 게 없고 바닥을 찍었으면 계속 올라가야 되거든요. 계속 올라가는 게 좀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저번 달부터 호가에서 좀 멈추고 있어요. 말씀하신 하락 거래나 상승 거래가 지금 혼조세인데 6대 광역시에서 하락세가 비중이 높아지는 거로 저번 달부터 좀 변화가 좀 나타났고 서울도 상승 분위기가 7월 5일 날 50년 만기 그렇죠. 대출을 네. 출시를 했어요. 그 당시에 농협에서 그걸 처음 시작했습니다. 근데 2조가 늘었다 그러거든요. 대충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주택을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 물량으로 계산해봐도 지금 거래량을 보면 안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왜 안 오르지? 결정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특례보금자리론 기억나잖아요. 39조 6천억 40조를 예산이었었는데 열흘 만에 10조 소진. 이게 첫 열흘째 기사입니다. 그럼 열흘이면 그 1월 말일에 나왔거든요. 40조면은 3월 초면 끝났어야죠. 일주일에 10조니까 열흘 만에.
여름만 10조면은 40조니까 40일. 한 달 반이면 2월 중순이면 3월 중순이면 끝났어야 되잖아요. 지금 8월이잖아요. 지금 아직도 9조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왜 남죠? 안 받는 거예요. 왜 안 받죠? 현재 집값이 조금 낮을 때는 4%, 4.2% 계산해서 그나마 들어갈 수 있는 이유수가 조금 남았는데 비싸도 얘가 올라가니까 버틸 수 없는 수준까지 간 거죠. 소득 수준이 이건 도저히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남고 50년 만기가 나오니까 DSR이 조금 이자 원리금 넣는 게 작아지니까 조금 붙어준 게 지금 이 거래량 수준이니 그러면 이거 특례보험자율은 이제 끝났고 50년 만기도 이제 실상이 밝혀질 거거든요. 이자액이 너무 많아요. 그 와중에 이걸 사서 이자를 내는 50년을 갚을 것이 아니라 3년 뒤에 집이 오르면 팔아야지. 뭐 이런 사고를 가진 분들이 2030에 좀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지금 하고 나서 시장 상황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냐? 요즘 부동산을 가보면 제가 현장 한 3군데를 통화를 해봤거든요. 전화를 해서 내가 무슨 집이 편하다 그러고서 끊어요. 그러면 얼마짜리 조금만 싸면 연락 주세요 하면 전화번호 제 전화번호 남깁니다. 전화가 오냐 안 오냐가 중요합니다. 파는 사람이 많고 애달플 때는 전화가 계속 옵니다. 정말 애달플 때는 매일 오는 거고 지금 보니까 한 3일, 4일에 한 번씩 와요. 파는 사람은요 전화가 안 옵니다. 팔려고 하는 사람은 전화를 부동산들이 해주시는데 팔려는 사람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사는 사람이 없고 파는 건 많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에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집을 사려면 아무나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어요. 그죠? 50년이든 뭐든. 근데 팔려고 그러면 바로 팔리나요? 안 팔리죠. 그런 기사가 안 나오죠. 그런 기사가 만약에 한 달만 도배를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집이 몇 달째 안 나가. 그러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적으로 내려오겠죠. 그런 부분들이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진실은 결국은 나오게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하실이라는 단어는 좀 싫은 게 정상층. 저는 정상층이라고 얘기할게요. 지금 너무 고층에 올라가가지고 정상층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청년들을 진짜 위한다면 어떤 부동산 정책을 해야 될지 의견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은 무주택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여기에는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들이 뭐가 필요한 거라는 건데 전 두 가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가격을 감당해 만난 가격으로 공공이 주도로 하는 그런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고요. 우리나라는 아까 이제는 평가사님 아까 얘기한 대로 재건축 위주의 향으로 공급이 될 텐데 그건 청년을 위한 공급은 사실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억과 20억짜리 공공주택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주거사다리 하고 그래서 뭐 나중에 집을 마련해서 돈을 벌게 해준다는 이야기를 가끔 해요. 청년들한테 그렇게 해줘야 된다. 저는 우리 청년들은 부동산을 위해서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마치 부동산을 청년들도 돈을 벌게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일부 뭐 정치인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서 더 좋은 부동산을 사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겠죠. 청년들은 사실 시드문이라고 할까요? 일단 시간적으로 주택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인 건 뭐 누구나 알고 있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은 그거죠. 일자리 움직여가지고 우리가 강남 개발할 때 강남에 다들 이사들 안 오니까 학원 옮기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줘가지고 활성화시켰단 말이에요. 활성화됐죠. 국가가 기반시설을 투입을 하고 하니까. 국가가 그만큼 신경을 쓰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요즘 고속도로 뭐 얘기 들어보면 몇십 킬로인데 뭐 한 2조, 뭐 1조 5천억, 3조 이러면 짓잖아요. 그리고 3조로 고속도로 뚫고 그 인원수에 맞는 인구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 3개 만들면 한 6조, 8조 들어가겠죠. 그 지역의 토지는 저렴하겠죠. 국가가 매입을 해서 기반시설을 만들 능력이 없네요, 대한민국이. 사막에도 도시를 짓는 대한민국인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의지만 있다면 일자리가 조금만 분산이 되면 좋은 업체들이 그리고 정부에서는 세금을 아껴 쓰고 이 이전하는 법인들에 대해서 법인세를 예전에 정부들이 했던 것처럼 법인세를 뭐 10년, 20년간 감면해 준다고 가정하면 어느 법인이 안 가겠어요. 윈윈이 되겠죠. 그런 정책을 그림을 그린다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그 논의가 잘 안 나오고 있죠. 어떤 개념이냐면 자꾸 신도시는 문제가 있다. 인구가 준다. 그게 아니죠. 신도시를 정말 제대로 만든다라면 학교도 가고 일자리도 가고 병원도 가고 동시에 가게 국가가 리딩을 한다라면 다 거기 가서 살고 싶죠. 더 쾌적하다라면. 주거가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행복이 뭐예요? 자식을 낳고 이쁘게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구 문제도 해결돼요. 이런 쪽으로 정책을 핀다라면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청년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을 국가 예산을 투입할 생각을 하고 만드는 기술도 있고 도로 놓는 거 마음만 먹으면 몇 년이면 다 놓고 철저하게 계획을 짠다라면 충분히 어느 정도 분산을 하고 인구가 줄 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 유지될 수 있는 정책으로 가면
청년뿐이 아니라 일반 국민과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 좀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청년을 진짜 위한다면이라는 이 말이 결국은 청년들이 왜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몰리게 됐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끌이 많이 나왔던 이유가 결국은 불안감이거든요. 내가 지금 자본을 축적하지 못한 이 시점에 집을 사지 않으면 남들보다 늦게 사면 나는 결코 살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런 불안감을 주는 사회였거든요. 초점을 둬야 되는 거는 일단 가격 안정시키는 것, 거품이 끼어있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하는 것, 이게 사실은 우선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임대주택 사가지고 청년들한테 임대해주고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매입하는 예산도 엄청 나거든요. 근데 이거 사가지고 임대해줄 때도 사실은 일반적인 청년이 어떤 자본을 축적할 수 있을 만큼의 비용이 아니에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부담감이 있거든요. 오히려 가격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끼어있는 거품을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의 법칙은 인간이 어떻게 넘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도 보이지 않게 법칙이 있습니다. 더우면 춥고 벌면 또 잃기도 하고, 이런 순환의 어떤 코드가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론을 써서 경제학 이론과 사이클 이론이 나오죠.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죠. 그런데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분들이 더 감정적으로 대하고 자기의 생각과 주장만 옳다고 하는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내 집 마련하거나 부동산을 투자하시거나 이럴 때도 항상 다른 사람의 관점을, 그리고 나와의 다른 의견을 잘 듣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다른 의견은 어떤 건지 이걸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집값이 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문도 교수님 좋아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집이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집은 계속 오를 거야 라는 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발전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저한테 얻어지는 이익은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네. 근데 욕만 정말 먹지. 욕만 먹고 정말 그렇긴 한데. 그런데 저도 항상 반문하거든요. 전 왜 이러고 있지? 돈도 안 되는데. 행복하잖아요. 마음 한 곳에서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렇기도 하고, 저는 사실은 근데 애널리스트고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지향하는 게 사실 나침판 같은 거거든요. 좋죠. 네, 근데 나침판은 뭐냐면 작동 원리가 나침판의 의지는 갖고 있지 않아요. 북극에서 S극이기 때문에 북극이, 그래서 N극이 그냥 북쪽을 가리키는 것뿐입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는요, 부동산 가격 오르고 저도 투자하고 그래서 뭐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보는 데이터,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N극을 따를 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마치 그냥 의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 지점이 좀 아쉬운 게 있죠. 강남에 재건축이 많은 이유가 신도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많은 거고요. 이 많이 나올수록 사업성은 굉장히 좋다.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실 때 전세 대출에 대한 정부의 양태를 잘 봐야 돼요. 성실히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는 어려운 경우가